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오늘부터 마포스퀘어의 구성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1월 13일 월요일 마포스퀘어 1부는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또 오래간만에 함께 진행을 하네요. 네. 예, 몇 년 전에 저희가 다른 방송사에서 함께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제가 시사 프로 처음이었는데 양 기자님이 워낙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말씀을요. 예. 자, 이번에도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새누리당과 교육부 당정협의회에서 이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근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곧바로 교육부에서 이 편수 전담부서를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당정 모두 여권이 총체적으로 이 교과서 문제를 사실상 좀 이전에 단일 체계로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교육부하고 새누리당 교육문화위원회 이 교문위 위원들이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꾸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오늘 교육부가 상반기 중에 어떻게 바꿀 건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은 국정교과서 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당장은 전환하는 걸 추진은 조금 유보를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정부의 직접 개입 이 부분에 방점을 두는 그런 좀 전반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이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당정이 오늘 현재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에 일정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행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검정 체계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굳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김희정 위원장의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의 기초에 기술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현행 발행 체계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로 해서 기술한다. 이거는 뭐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사실 이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서술 체계, 이 발행 체계를 바꾸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당 안에다가 다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문위 위원들뿐만 아니고 이 역사교과서 발행과 관련해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그 역사교실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사실 뭐 아주 이념 문제화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추진단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뭐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김희정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문 응답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체제 전환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당정협의의 결론은 여론의 추이를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국정교과서 전환 체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시작은 정부에서 지금의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의 추진단 구성은 결국은 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이념의 문제로 이념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려서 이게 결국은 선거 때도 지방선거 지금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제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나라당과 교육부가 간섭만 안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참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이 야권의 재구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의원 측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 이거를 굉장히 좀 거듭 강조를 했는데 네. 일단 당내 분파주의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금지하겠다.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 또 투명한 상향식 개혁 공천을 실시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관영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물갈이를 할 수 있다. 가장 최강의 후보자를 내세워서 승리하는데 목표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지금 오전부터 민주당이 전반적인 개혁공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의 개혁공천을 공천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이제 김한길 대표가 적극 강조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경쟁을 굉장히 의식한 제스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금 이미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권에서는 민주당과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이 이제 맹주 자리를 놓고 야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정면 대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 연일 수도권에서도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까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지금 거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은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호남 이외에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패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기에다가 안철수 의원 측까지 해서 3자 구도가 되면
사실은 야당이 승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김한길 대표가 강력한 당의 혁신 방안을 좀 거듭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오늘 회견에서 야권의 재구성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요. 여당의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 이 얘기도 2번, 3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한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적극적인 연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이 분열하면 당연히 여당 쪽에 어부지리가 되는 걸 뭐 저희가 이미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외 민주당의 혁신, 최고의 혁신은 김한길 대표를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걸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한길 대표뿐만 아니고 사실 그 연말 국회를 거치면서 전병훈 원내대표의 그 대여 협상력 그리고 실제로 원내 전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 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12월 31일 날 이제 연말에 새 예산안을 통과 못하고 결국 1월 1일까지 넘어갔는데요. 네네. 그 1월 1일 새벽에 그 지역구 예산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다가 예산안은 처리가 된 뒤에 결국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가지고 몇 시간을 더 끌다가 결국 오전 내내 이제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원내 의원총회 과정에서 사실은 몇몇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전병훈 원내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의 지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표들이 어떤 약점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요. 사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첨예에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국정원 개혁제가 처음에 구성될 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로 풀기 어려운 정말 최대 난관이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작년 연말에 이제 연말 국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역시도 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어쨌든 입법 성과를 좀 어느 정도 내야 한다는 그런 좀 위기감이 있었고요.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굳이 처음부터 다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연말 국회 때는 이 문제가 이제 별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 올해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 오늘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대테러 대응 능력과 국외, 대북 정보 능력 제고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제 어쨌든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 이게 핵심적인 이제 주제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를 두고는 여야의 이견이 너무나 큽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외, 대북 정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 같은 시도가 안보 활동을 위축시킬 거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만 하지 않고 수사나 기획, 조정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탓에 권한이 지나치게 국정원에 집중되고 정치 개입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파트가 지나치게 비대한 것, 이것은 예산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대북 해외 파트 등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국정원 내부의 체제 개편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북 해외 정보 능력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라.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또 이 얘기를 예,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대공수사권이 없이는 사실 대북 정보 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대북수사권 이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상 이게 어떤 식으로 됐든 국정원의 기능 약화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이 참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네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이 대공수사권 위반 문제는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에도 일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야 간에 여야의 위치가 바뀌면 입장 바뀌는 듯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아주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여론을 좀 원활히 살펴서 여야가 이번에는 꼭 좀 합의하는 정치적인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요즘 조선 동아의 종편을 보시면 당장 내일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지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이 화학대대와 무장정찰기에 이어서 최신 기계화 부대까지 경기 북부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북한 급변 사태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3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해병대가 최단 시간 안에 평양을 공략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누구에게 암살당할 것으로 보나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현 상태에서는 저희 군사 쿠데타에 의한 급변 사태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중봉기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 민중봉기 방식도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북한에 이제 당정군에 포진되어 있는 이 고위층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신복들. 예, 언제 또 자기가 당선까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무섭네요. 예, 이러한 불안감에서 측근에 의한 암살 가능성. 예, 그게 아마 만약에 나온다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난리통은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지상파 방송은 왜 조용할까? 북한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SBS 인터뷰가 말해줍니다. 작년에 장성택 채용 이후에 북한의 불안정성, 그리고 또 이후 여러 가지 나왔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작년 송년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2015년 통일 발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통일 기획 시리즈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 뭐냐면 일각에서 이게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통일이 곧 될 것을 대비해서 통일 이유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지나친 기대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통일 대박론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또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력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속내로는 지금 북한이 곧 망할 것이다. 북한이 곧 급변 사태가 임박했다. 급변 사태만을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통일 대박론이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청년들의 21%가 첫 직장 생활에서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고용의 질 악화도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일단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에 처음으로 청년들이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졌을 때 1년 이하 계약직으로 했던 청년의 수가 82만 명, 거의 83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 수치가 2012년도보다는 한 3.4% 정도 증가한 것이고, 5년 전인 2008년도에 비교해서는 6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계약직으로, 그것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 청년 취업 중에 전체에서도 이 1년 이하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1년보다 긴 일자리를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한 28만 명 가량이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12만 명 가량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취업 전체로는 2008년도에 한 451만 명 가량이 취업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400만 명이 채 안 되는 391만 명으로 1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감소세가 확연히 눈에 띄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에서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봐도 그 계약직, 그것도 길이가 짧은 계약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양도 줄어들고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렇게 청년 취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취업자 감소 그리고 고용의 질이 하락한 것과 부동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취업자 문제가 그냥 몇 년 사이, 그러니까 1, 2년 정도 안에서 취업자가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경기의 문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 취업이 5년, 10년 동안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건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큰 왜곡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큰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부동산 투기, 부동산 거품 문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98년도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2000년도 이후서부터 재테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가게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상대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늘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넘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가게들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을 해 있고 기업들이 10년 넘게 제대로 된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거죠, 지금까지. 어쨌든 원래 경제학 안에서는 가계라는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소득, 이자소득 이런 소득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업이란 것은 원래 가계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2000년도 초반서부터. 그러니까 가계는 계속해서 위험한 투자를 10년 넘게 앞다투어 해오고 국내에 이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확장을 해오고 그러면서 이 투자나 어떤 혁신 같은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쉽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문어발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확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부실들이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실체화가 되면서 지금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단순히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배분의 문제서부터 먼저 해결을 나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데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내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생산 경제로 먼저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떤 일부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품목이나 산업 부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특정 산업을 성장 유망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국가에서 대규모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대규모 어떤 자본들의 횡포를 막아주고 그 시장 안에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민간에서 어떤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봉책이 아니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자 이 말이신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낸다라고 해도 그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예 배경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대로 돌려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기 가스 수도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음식 숙박업 종사자들의 소득보다 5배가량 높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전기가스 수도업은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업종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대표적인 자영업종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뉴스하고 큰 틀에서는 연결사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오늘 국세청에서 집계한 이제 2012년도 업태별 과세 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어쨌든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분야가 전기가스 수도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종사자가 한 6만 6천여 명 정도 되는데 총 근로소득이 한 4조 3천억 원 가량으로 1인당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4만 명 가량 정도가 되고 이들이 전체적으로 신고한 그 근로소득 금액이 4조 8천억 원 가량으로 평균 소득이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이 음식 숙박업이 최하위 업태로 기록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가스 수도업이 음식 숙박업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뭐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 신고라든지 누락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평균 소득이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좀 비슷한데 그 이하로는 부동산업과 광업이 한 3,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제조업이 한 3,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2천만 원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일반 공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 업하고 다른 업체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공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그쪽에만 몰리고 있죠. 네, 이게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안전한 직장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의 그 연봉이나 임금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들의 비리 같은 문제들이 이제 임금이나 이런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수정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일반 기업들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어떤 일반 직장이나 다른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는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건데 네네.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런 경제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경제 안에서 혁신이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혁신이란 건 결국 기업과 정신을 통해서만 나오는데 이 기업과 정신이란 건 뭐 정부에서 뭐 창조경제 이렇게 선도를 하고 뭐 광고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강의나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일단 경제 구조 자체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확립된 어떤 시장 경제의 질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확립되어야지만 요새 이야기하는 복지, 재분배 문제도 선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라든지 소득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진영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구조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를 먼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뉴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문을 닫고요. 잠시 후에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